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전화상담의 과정 및 기법 1을 들으셨죠? 오늘은 2를 할 건데요. 좀 더 앞에 거를 살펴볼까요? 전화상담의 과정 및 기법 1에서 우리가 뭐 했는가? 그때는 전화상담의 구조와 절차,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거를 했죠. 그러니까 전화상담 과정이 관계를 형성하고 초기에, 중기에 탐색 직면, 말기의 종결, 이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화상담의 개념, 전화상담 과정 및 기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공부를 했죠. 오늘 2에서는 위기상황 대응, 감정조절, 반복상담 사례 등 상황별 심화 기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상담 상황에 맞는 유연한 개입 능력을 갖추고 전화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우리 전화상담에 많이 걸려있는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성격 문제로 전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담 사례를 통한 분석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목차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울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상담 사례를 통한 분석을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이라는 게 뭐냐? 상담. 이미 공부 여러분 다 하셨죠. 뭐 도움을 필요한 사람, 내담자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상담자. 두 사람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책들을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요, 상담이라는 말이 한자로 서로 상자의 말씀담이거든요. 이 말씀담에서 담자를 보시면은 언변에 불화자가 2개가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말로 화를 풀어준다. 상담이라는 거는 말로 상대의 화를 풀어주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상담할 때는 상담의 범위가 이렇게 잘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묶어주면은 가이던스가 필요한 사람하고 카운슬링이 필요한 사람, 사이코테라피가 필요한 사람, 3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라는 건 어떤 정보가 없어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단순한 정보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정보, 그런 정보가 없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카운슬링, 태도상의 문제나 심리적 갈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죠. 이 앞에 나온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직접적인 가이드를 해주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지시적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 상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3번째, 4번째, 태도상의 문제, 심리적 갈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정보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몰라서 전화하는 사람들인데, 태도상의 문제나 심리적 갈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답은 알아요. 답을 아는데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죠. 가령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부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살짜리 처녀인데 45세인 사장님을 사랑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전화한 사람, 상담하는 사람도 그 답을 모르겠어요? 빨리 헤어져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상담 케이스예요. 또는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낼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전화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답을 잘 아는데 그 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요청하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태도상의 문제나 심리적 갈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답은 아는데 그 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를 해주는 게 하나 도움이 안 되겠죠.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정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원의 역할이지요. 그런 거 말고 세 번째 케이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전화 상담이에요. 정신질환.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금 다루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에서 다루기 어려울 때가 꽤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거를 의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도 들으셨어요. 오늘 제가 하는 내용 중에는 정신건강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드가 필요한 지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카운슬링이 필요한 비지시적인 상담을 할 사람, 또 실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치료를 할 사람,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상담의 방향을 지시적인 상담을 할 것인가, 비지시적인 상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상담의 목적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상담의 목적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목적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자체보다도 문제 행동이 더 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은 골칫거리, 문제거리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자를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문제거리나 골칫거리로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이외의 장점이나 강점 같은 밝은 면을 볼 수 없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주 목적으로 볼 때 역설적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말이 부정적인 면의 가치 판단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에서 대상자, 전화자의 자기 성장,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뭔지 그런 자기 이해, 자기 수용, 결국은 자기 개방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하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목표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의 화를 대화로 풀어주는 거예요. 상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거, 말로. 특히 우리는 전화로 풀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대화로 풀어준다는데 대화라는 게 뭔가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대화라는 거는 혼자 하는 걸 대화라고 하지 않죠. 혼자 하는 거는 독백이라고 그러죠. 다이얼로그. 대화는 혼자 하는 거는 모놀로그죠. 대화는 다이얼로그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이란 말도 우리가 쓰는데 의사라는 말이 뜻과 생각이라는 말이죠. 소통은 막히지 않고 통하는 거.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이 막히지 않고 서로 잘 통해야지만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도 열고 눈도 열고 입도 열고 주고받으면서 오고 가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중요하죠. 잘 들을 때는 공감적으로 듣고 말할 때는 진솔하게 말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말을 할 줄 알면 대화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꽤 많아요. 우리 대화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죠. 근데 대화를 잘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대화가 잘 된다는 거는 말이 계속 오고 가야 돼요. 너와 나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먼저 좋게 말해야 남도 내게 좋게 말한다. 어쨌든 대화의 두 요소는 말하기와 듣기예요. 잘 듣고 공감적으로 듣고 진솔하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와 독백은 달라요. 형식은 둘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잣말 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죽겠다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죽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죽고만 싶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은 정말 죽고만 싶으면 죽으면 돼요. 떨어져 죽으면 되죠. 근데 누군가한테 와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이면에는 살고 싶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울음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자마자 넌 이래서 살아야 되고 저래서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 이유만 막 독백처럼 내뿜을 때가 많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담에서 특별히 대화할 때는 말이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독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중요하죠. 이 그림 보면은 조아리창 제가 이 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대화에는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이제 뒤에 그 사례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사리 대화와 심정 대화라는 게 있어요. 사리 대화라는 거는 사리라는 말이 일사자의 이치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리 대화라는 거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대화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아주 지식과 정보가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무엇보다 사실이어야 되는 그런 사리 대화를 논리적으로 하는 대화들이죠. 그런데 상담에서는 사리 대화보다 심정 대화가 항상 중요해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 대화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 외에 주고받는 것이 마음속의 감정, 즉 느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식과 정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런 논리적인 사실적인 그런 사리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리보다는 마음속 감정,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심정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인데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리 대화보다 심정 대화를 일찍부터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것으로 자기 감정 표현을 했잖아요. 생각보다 감정 표현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런 사실적인 지식과 정보를 위해 하는 대화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해요. 특히 이제 MBTI에서 T가 강한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상담에서는 F가 좀 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리 대화하고 심정 대화에서 말하기 듣기를 생각해 보면요. 사리 대화에서는 말하는 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가 오고 할 때는 말을 더 잘해야 되죠. 내가 뭘 모르는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상대에게 알려야 돼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사리 대화를 할 때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심정 대화에서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상담은 상대의 마음속 화를 말로 풀어주는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화라는 건 지식일까요? 감정일까요? 감정이죠. 그렇다면은 심정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누가 말을 해야 될까요? 화난 사람이 말을 해야 화가 풀리죠. 그러니까 화를 풀어주려는 사람은 일단 잘 들어주고 화가 난 사람들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따 사례에서 보겠지만은 심정 대화보다 사리 대화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해요. 그걸 사리 대화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자꾸 바꾸는 게 필요하죠. 또 상담할 때는 이 감정의 실타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 문제는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의 원인은 대개 감정의 문제예요. 근데 그 감정의 존재 여부, 실체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 그 대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지식이나 정보보다 애매하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하죠. 보통 무의식이니까.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 풀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 상담자 역할이 뭐냐? 이 내담자가 엉킨 감정의 실타래에서 실마리 찾아서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도움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실타래를 풀 수가 있죠. 자신의 엉킨 감정의 실타래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아무리 엉킨 실마리라 엉켜 있어도 시간이 좀 걸리지 마침내 풀고 괴로운 짐을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무의식적인 감정의 실마리를 상담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내담자가 찾아가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은 내담자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활동이에요. 그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예요. 내담자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 감정의 실타래가 엉켜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상담원이 그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실타래를 풀어제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의 초기, 중기, 말기에서 중기 단계, 탐색 단계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내담자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내담자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리는 알지만 행동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특히 감정의 응어리가 있으면 생각만으로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상담 많이 해왔어요. 물어보면은 너 상담 해봤냐?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상담 우리 많이 해왔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활동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상대가 화가 났을 때 우리 대화로 풀어주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 생활상담이라고 해요. 생활상담은 전문가가 하는 상담과는 별도로 일상생활하면서 서로에게 해주는 상담이에요. 여러분, 아이 기를 때 아이가 열이 나면 즉각 병원부터 가나요? 열부터 재보고 이마도 만져보고 뭐 찬물도 얹어놓고 뭐 이런 기본적인 소생술을 하죠. 그게 심폐소생술이에요. 환자가 발생할 때 전문 소생술이 시행되기 전에 그 환자의 심장 박동을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심폐소생술이잖아요. 그거 우리 많이 교육을 받죠. 그런데 이게 신체적인 심폐소생술 말고도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다급한 경험, 절박한 마음, 그런 게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죠. 생활 상담이라고 합니다. 생활을 살리는 마중물 같은 것들이죠. 그게 대화로 되고 우리 여기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생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울한 전화자 상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우울한 사람과의 전화 상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자마자 하는 말 중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나와요. 이런 직접적인 말로 상담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잠을 잘 못 자요.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요. 요즘 의욕이 없어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화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울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신체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여기서 배우는 이론, 기술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성숙과 상담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 요소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청, 공감. 이거는 시작부터 종결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담에서는 경청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누구의 힘든 사연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해, 인내, 관용, 이해하는 마음,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제 경청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을 포함해서 감정까지 잘 듣는 게 중요한데, 특히 우울한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드러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자가 먼저 질문하기보다
그 사람이 표현한 말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시 말해주고 반복해주고 반영적 경청을 해주고 이런 대화 기법이 항상 필요해요. 내가 질문하는 거는 초기 단계 지나서 중기 단계 탐색할 때 질문이 필요하죠. 상담 초기 단계에서는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이 전화기 선을 통해서 함께 있어주는 게 전화상담의 특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되지는 않지만 내포하고 있는 많은 감정들,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소외당한 쓸쓸함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반영적 경청을 많이 해야 돼요. 경청 중에서도. 반영이란 말 자체가 되돌릴 반, 비출 영. 그 사람이 표현한 것을 나한테 비추어진 거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고 그것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런 경청이에요. 여기 한번 대화 A, B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부터 나 회사에 안 가. 아내가 그러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게? 남편이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아내가 당신 혼자만 회사 다녀? 이건 완전히 사리 대화죠. 그 사실적인 팩트만 갖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뭐 대화가 안 되죠. 그런 남편이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심정 대화를 한번 해보죠.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오늘 회사에서 언짢은 일이 있었나 봐요. 김 부장이 괜히 트집 잡네. 그러면 정말 화가 나셨겠네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 거를 다시 말하는 거죠. 이런 반영적 경청 연습을 실제 상황에서 여러 번 하시기 바래요. 여기 사례 한번 볼까요? 내 남자가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힘들어요. 어떤 일 때문에 힘이 드세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때문에 힘드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내 남자가 내 탓이고 후회감이 들어요. 저희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돼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사례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상담자가 하는 말들이 사리 대화일까요? 심정 대화일까요? 제가 칼라를 넣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상담자 2, 3 다 그렇겠죠. 어떤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담자 5번에서. 완전히 사리 대화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대화가 진행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담자 2번에서 힘들어요. 내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힘이 드세요? 하지 마시고요. 아, 힘든 일이 있으시군요. 그 내담자가 한 말을 다시 말해주세요. 리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절대로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내담자가 한 말을 뒤를 쫓아다니는 게 좋아요. 힘들어요. 아, 힘드신 일이 있군요. 힘든 일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하면 다시 리스테이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걸 알면은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때문에 힘드신지 모르겠다는 말. 이게 사실보다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내담자가 한 말이 내 탓이고 후회감이 들어요. 저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돼요. 거기 이 말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유를 알면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의 감정을 다뤄줘야 돼요. 사리 대화보다 심정 대화를 꼭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빨간 글씨 보면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자신 때문에. 이 자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후회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반영적 경청이죠, 이런 게.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상담하실 때 보면은
똑같이 어떤 일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고 난 다음에는 꼭 버버튼 대화 기록을 써보고 그걸 가지고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사리 대화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심정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우울한 사람 상담 초기에는요, 이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자살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해야 돼요. 이 우울한 사람들의 일상적 평가에서 결정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이 자살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 최초 평가에서 실수하기 쉬운 경우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 평가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꺼내면은 이 사람한테 자살 생각을 상기시키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자살의 자자를 꺼냈다가는 진짜 자살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가능성 평가를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걸 발견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방할 수 있고 자살자를 도울 방법이 많은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죽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느냐? 죽을 생각이냐? 이런 자살 사고에 대한 질문은요.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절망감과 고독감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치료가 돼요. 그럼 제가 죽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치료가 되거든요. 또는 상담자가 자살 가능성을 무시해버리면서 그 전화자의 우울증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감당하기 내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또 우울한 사람에게 자살 사고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잘 몰라서 또 이 평가를 잘 못할 때도 있고요. 전화자가 심하게 우울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그 사람은 자살할 만큼 우울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또 평가를 잘 못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자살 위험은요, 우울증의 심각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울한 사람들이 자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초기에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자살에 대한 가능성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살에 대한 강의에서 아마 좀 더 자세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우울증 환자하고 상담 중기쯤 가면은요, 이제 초기에는 관계 유지가 잘 됐잖아요.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울 상태와 자살 사고를 확인하고 그로 해서 이 내담자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탐색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기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초기 단계, 상담 초기에서는 관계 형성을 하고 신뢰감 형성하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잘 들어주고 반영적 경청하고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이 상담원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내담자 상담원이 나를 다 알아주고 받아주는구나. 이런 그 신뢰감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죽고 싶은 우울한 그런 거를 다 알아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보셨어요?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꼭 중기 단계 꼭 하셔야 돼요. 우울하고 요즘 말하고 싶지도 않고 밥도 잘 못 먹겠고 잠도 잘 안 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가치감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러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잠도 잘 못 자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건 그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본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중기 단계에서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상담자의 관심과 수용, 이것이 전화자라 하여금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면 알게 해주기 때문에 전화자 그 사람의 느낌을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전화자의 감정과 생각이 우울증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감정과 사고를 말로 표현하도록 이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거. 이거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울증들은요, 전화 상담으로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
생활 스트레스가 아니라 뭐 식욕부진, 심각한 체중 감소 이런 신체 증상이 있다거나 또 우울증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전화 상담으로 안 되죠. 정신과 전문의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 중기에서는 그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자가 어떤 방안들을 사용했는지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탐색해야 돼요. 근데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이 사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쉽지 않고 근데 전화를 했다는 거는 살고 싶어서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싶어서 전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괴롭다. 몸과 마음이 무겁다. 모든 일상이 귀찮다. 그런데 몸을 계속 움직일 것을 권유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귀찮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동굴 속으로 빠지는 것이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적당한 운동 등 생활 습관은 어떤지 묻고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루틴을 만들어 봐요.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부터 하루 24시간의 그 루틴을 함께 짜주는 거죠.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제때 밥을 먹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힘들더라도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런 더 깊은 우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루틴을 함께 만들어주기도 해요. 우울할 때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나 가족,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지도 질문을 해요. 중기 단계에서는 탐색하고 방안을 찾는 단계잖아요. 혼자만 있으면 더 동굴로 빠지기 때문에 혼자 끙끙거리면서 속으로만 있으면 그 속으로 계속 외로워지고 외딴 삶에 갇히죠. 친구가 누가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하고 얘기를 했느냐? 옆에 네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이 있었느냐? 가족이 누가 있느냐? 특히 종교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는 거 좋은 거고요. 그리고 혹시 정신과, 정신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니고 있는지도 질문을 해서 이게 증상이 악화되고 도무지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럴 때는 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보도록 하고 전문가에 문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또 알코올이나 약물, 마약성 약물을 피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우울한 기분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같이 개발해 줘야 돼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탐색해 보는데 요즘 제가 그 줌으로 사례 분석, 사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담원들 사례를 통해서 같이 분석을 많이 하는데 요즘 느껴지는 거는 초기 단계 경청 공감은 잘 하셔요, 이제는. 잘 들어주고, 사리대화보다는 심정대화로 많이 나가고, 공감하고, 이제 반영적 경청 잘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중간 단계에서의 탐색 단계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 탐색 단계를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탐색 단계 지나고 난 뒤에 종결할 때 초기의 전화자의 우울감을 잘 들어주고 반영적 경청 공감으로 신뢰관계 형성하고 우울증을 다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탐색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신의 우울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 지금 마음은 또 어떤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마무리를 해야지 돼요. 전화가 끝난 다음에 이 전화자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된 느낌이 들어야 되죠. 결코 혼자가 아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과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우울감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스며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불건강한 습관에서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1시간 이내의 전화 상담으로 그 전화자의 우울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내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서 그 순간에라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속에 상담자가 함께 머물러 있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우울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생각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절망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자살하지 않는다고 그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요.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기가 어려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준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불안한 사람, 우울한 사람 전화도 많지만요. 이 불안한 사람 전화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건강 문제 다음으로, 우울 다음으로 많은 게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불안은 우울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정신장애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많죠.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을 느낄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인데 편하지 않죠. 불쾌하고 때로는 끔찍하고 고통스럽게까지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불안하면 사람들은 그 불안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결코 느껴서는 안 되는 안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는 불안을 느껴야 그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위험한 거,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을 심하게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이제 병적인 불안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느낄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불안을 과도하게 느낀다면은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불안해. 근데 이제 불안할 때 경험하는 증상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행동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정서적으로는 안절부절 못하다고 긴장감, 초종, 공포감도 느끼게 되고 신체적으로는 심장이 막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막 나고 소변이 자주 보게 되고 근육이 긴장 소화도 안 되고 인지적으로는 앞날에 대한 과도한 걱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노심초사. 그래서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나 물어보면은 내가 미리 걱정을 해야지만 그게 예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안하면은 근데 주의 집중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기억력도 줄어들고 현재 걱정하는 거 외엔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행동적 증상은 회피라는 행동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자꾸 피하는 거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런데 무조건 벗어나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사람과의 전화 상담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하는 말 중에 당장 숨도 못 쉬겠다 그래요. 내가 숨이 안 쉬어진다. 이제 공황장애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숨도 못 쉬겠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말저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인 위협이나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을 느끼고 그럼 이제 병적인 그럴 때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우선 그 사람이 호소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죽지 않는다는 거 안정시키는 거 중요해요. 이 사람이 당황해서 전화할 때 이 상담자의 목소리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한 이유가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다뤄줄 필요가 있죠. 사리 대화가 아니라 심정 대화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전화 상담에서도 잘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우선 불안해서 죽지 않는다는 믿음. 이 불안이 심한 사람, 특히 이제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은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니냐, 숨이 멎는 게 아니냐, 심장이 너무너무 뛰어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불안으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난 다음에는 의사가 알려준 대로 죽지 않고 문제가 되냐는 걸 믿어야 되고 믿음을 가진다면은 불편감이 있더라도 30분 정도 지나면은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심호흡하게 하는 거 좋아요. 전화상으로도 상담자와 함께 깊게 호흡하면서 안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지금 심호흡을 해봅시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셨다가 잠깐 멈추고
슉 내쉬는 거, 그런 걸 몇 번을 하게 해요. 불안이 심해지면은 숨도 못 쉬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하면서 심호흡을 같이 하세요. 또 상상력을 이용해서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미리 설정하는 상상 이완 훈련도 좋아요. 이게 안전지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본인이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찍은 휴대폰을 보면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평온한 느낌이 들고, 그런 그림. 내가 그런 데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런 장소. 그런 사진을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공황 발작에 대한 불안이 생길 때 나만의 안전지대를 떠올리면서 그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는 것으로써 공황 발작의 빈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상 이완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말고는 근육 이완 요법도 좋아요. 이게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를 참고하시면은 근육 이완 운동 찾아보면은 기초적인 근육 운동 기법은 특정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하는, 그게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근육 이완 기법도 공부하셔서 상담하시면서 적용하시면은 불안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울하고 불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우울 불안한 전화자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화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계속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화 잘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이제까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오랫동안 약을 먹지 않았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요.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어요. 답답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술 잔뜩 마시고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손목도 그어보기도 하고 자동차에서도 시도해봤고요. 아, 예. 말씀 듣고 보니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힘들어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얼마나 힘드셔서 그러셨을지, 그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트라우마, 스트레스, 그런 거죠. 예전부터 집안이든 학교든 문제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도망가고 학교 졸업하고는 할아버지하고 둘이 지전면서 거의 혼자 방 안에만 갇혀 지냈어요. 그러셨군요.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겪으면서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를 하셨던 것 같으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쉽게 절망에 빠졌을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학교에서는 심하게 괴롭힘 당했었어요.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부모님은 안 계셨고요. 어린 나이에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오랫동안 약을 먹지 않았다고 했는데 약을 먹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병원에 입원했고 약도 먹고 좋아져서 2달 전쯤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일들을 치르면서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죠. 눈 뜨면 중환자실, 눈 뜨면 병원, 응급실 그랬어요. 네. 약을 중단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네요. 그러면 어쨌든 약을 다시 복용하는 것이 일단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집 밖을 나가지 못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밖에 나간다거나 전화하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힘들어서 병원에 전화했는데 당장은 진료가 안 되고 예약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장 너무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약을 타오려고 해도 그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시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픈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 전화를 주셨다는 거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어려움과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살고자 하는 마음은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 길이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예. 자,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을까요? 가장 먼저 약을 먹어야겠죠. 매일 밤 자살 충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오늘 밤도 또 어떨지 걱정돼요. 가장 먼저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풀어가기로 해요. 저도 약을 먼저 먹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도움의 손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약이 내일이라 내일 병원에 가면 되는데 오늘 밤 충동이 올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내일 꼭 약을 받기로 해요. 그리고 오늘 밤은 만약 그런 충동이 생기면 제가 알려주는 이 번호로 전화를 꼭 하세요. 여기로 전화하면 밤에도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10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 전화, 그리고 1588-9191 생명의 전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내일은 꼭 약을 받으러 와서 약을 받아와서 복용하고 이제는 죽을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노력하자고요. 네,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볼게요. 그런데 왜 약속을 해야 하죠?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약속을 하면 그 순간 저하고 했던 약속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누군가 전화하신 분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주신 분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약속할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약 받아서 꼭 드시도록 하고요. 오늘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어떤 이야기든 나눠보세요. 그리고 약 먹은 후에 마음이 안정되면 전화 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하나하나씩 잘 받아 나가도록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알았어요.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안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분석,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도 상담 초기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중간 단계인 탐색 단계로 넘어가서 속도감 있게 상담이 진행됐어요. 상담자 3번에서 보면은 반영적 경청을 하면서 전화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정신과에서 중요한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질문함으로써 이제 탐색 단계죠. 전화자의 상황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고, 상담자 6번에서는 상담자의 의견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전화자의 생각이 어떤지 질문하는 방법, 이거는 문제의 주도권을 전화자에게 주는 것으로 줬죠. 상담자 7번, 8번에서도 전화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탐색하는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상담자 10번부터 종결이 다가오면서부터 전화자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분명히 했죠. 항상 종결하기 전에는 현재 전화자의 느낌이 어떤지 질문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처음 전화하셨을 때는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런 말이 꼭 필요하죠. 이 사례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상담 초기 단계에서 전화자의 마음을 잘 경청, 공감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중간 단계, 탐색 단계로 들어갔다고 썼죠. 상담자 2번. 3번에서는 반영적 경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상담자 4번에서도 정신과에서 중요한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질문하면서 전화자 상황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상담자 6번에서는 상담자의 의견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전화자 생각이 어떤지 질문하는 방법을 그 문제의 주도권을 전화자에게 주는 것으로 좋은 방법이죠. 7번, 8번에서도 전화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탐색하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10번에 가서는 이제 종결이 다가오면서부터 전화자가 해야 할 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전화자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 좋은 방법이죠. 이제 끝부분에 가서 종결하면서
전화자 현재 느낌이 어떤지 질문하고 종결하는 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여기 상담자 12번 보면은 약 받아서 드시러 하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말하기 전에 꼭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는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종결을 하시면은 더 좋았겠다 싶어서 제가 분석에다 썼습니다.